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쉬겔라성 이질, 이 쉬겔라증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핵심만 쏙쏙 뽑아서요.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 이질을 일으키는 쉬겔라라는 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장 속에 사는 그 흔한 대장균하고 유전적으로는 거의 뭐 쌍둥이 같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네, 오늘은 바로 이 쉬겔라균이 주인공입니다. 어떻게 발견됐고 대장균이랑 그렇게 비슷한데 왜 이렇게 독한 병을 일으키는지, 또 어떻게 퍼지고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참고하는 자료는 이질, 병인, 역학 및 치료라는 의학 문헌의 발췌 내용이고요. 이 병의 어떤 역사적 배경부터 현재 상황까지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도록 전달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쉬겔라균, 이게 대체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이질은 보통 열나고 배 아프고 특징적으로 피가 섞인 끈적한 설사를 하는 병이잖아요. 1897년에 일본의 시가키오지라는 미생물학자가 이질이 크게 유행했을 때 환자 대변에서 이걸 처음 발견했다고 하죠. 그래서 특히 좀 독한 종류인 쉬겔라 디센터리 1형은 시가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자만 보면 대장균이랑 93% 이상 똑같다니 진짜 신기하네요. 네,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죠. 근데 겉모습이나 기본적인 생화학적 특징은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 쉬겔라는 스스로 움직이는 운동성이 없고요. 당을 분해할 때 가스도 안 만들어요. 이런 점들이 이제 대장균하고는 좀 다른 특징들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다른 균으로 분류해 왔던 거고요. 크게 네 그룹, 그러니까 A, B, C, D 혈총군으로 나누는데 각각 S. 디센트리에, S. 플렉스네리, S. 보이디, S. 소네이 이렇게 부릅니다. 겉모습이나 성질이 좀 달라서 다르게 분류했군요. 근데 유전적으로는 거의 사촌인데 왜 쉬겔라만 이렇게 특별히 병을 잘 일으키는 걸까요? 단순히 역사적 분류 때문만은 아닐 텐데요. 맞아요. 임상적으로 일으키는 병이 워낙 뚜렷하게 다르기도 하지만 유전적으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꼽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쉬겔라균만 가지고 있는 독성 플러스미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추가적인 유전물질인데 여기에 우리 몸 세포 안으로 침투하고 병을 일으키는데 꼭 필요한 핵심 유전자들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그 플라스미드라는 것 때문에. 네, 이게 없으면 쉬겔라도 그냥 일반적인 세균이랑 비슷해지는 거죠. 둘째는 좀 아이러니한데 어떤 유전자들은 오히려 없거나 망가져서 병원성에 강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장균에는 흔한 리신 탈카르복실라 효소 유전자 같은 게 쉬겔라에는 없거나 기능을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병을 일으키는데 더 유리하게 작용한 걸로 보여요. 퇴화했는데 오히려 강해졌다. 재밌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병원성을 높이는 쪽으로 진화한 거죠. 그리고 셋째, 이건 특히 제일 독한 놈 S. 디산테리의 원형에 해당하는데 시가독소라는 아주 강력한 독소를 만드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 독소 때문에 이질 증상이 훨씬 심해지고 치명적인 합병증까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아하. 결국 유전적으로 아무리 비슷해도 병원을 일으키는 능력, 즉 병원성과 직접 관련된 이런 핵심적인 유전적 차이들이 쉬겔라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비슷해도 병원성을 결정하는 핵심 무기, 독성 플라스미드랑 시가 독소 유전자, 이걸 가졌고 또 필요 없는 유전자는 버리면서 강력해졌다. 이런 거네요. 와, 진짜 영리한 건지 교활한 건지. 그렇게 독하다면 이게 사람들 사이에는 얼마나 쉽게 퍼지나요? 감염 경로는 어떻게 되죠? 네, 전파력도 정말 강합니다. 주로 감염된 사람의 대변에 있던 균이 손이나 물건, 음식 같은 걸 통해서 다른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이른바 분변 구강 경로로 전파돼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실험적으로 봤을 때 단 100개 정도, 아주 적은 수의 균만으로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100개요? 진짜요? 와, 정말 적은 양이네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퍼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이나 학교처럼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한 명만 걸려도 발병률이 막 30%에서 많게는 70% 넘게 확 올라갈 수 있고요. 가족 안에서도 2차 감염이 꽤 잘 일어나요.
뭐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서도 당연히 전파되고요. 위생이 좀 안 좋은 지역에서는 파리가 옮기기도 하고 드물지만 성접촉으로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질은 특히 위생 상태가 나쁘고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사는 환경에서 아주 기승을 부렸어요. 전쟁터 군인들, 포위된 도시 주민들, 뭐 순례자 집단, 난민 캠프 이런 곳들이요. 특히 인도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서는 주기적으로 대규모 유행이 있었는데 그때 주로 문제가 됐던 게 아까 말씀드린 시가독소를 만드는 S 디센테리아 1형이었어요. 사망률도 엄청 높았고요.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에서는 이 균 때문에 1세에서 4세 사이 아이들 사망률이 무려 42%나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을 정도니까요. 42% 증가라니. 와, 진짜 끔찍했겠네요. 하지만 요즘엔 그런 큰 유행은 좀 줄었다면서요? 네, 다행히 그렇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극심한 빈곤이 줄고 또 아동 사망률 자체가 감소하면서 이런 무서운 주기적 대유행은 확실히 크게 줄었어요. 결국엔 기본적인 위생 그리고 생활 수준 개선이 이질 유행의 양상을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공중보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거겠죠.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도 풍토병처럼 남아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전 세계 이질 사례의 거의 99%가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개인 위생이나 공중위생이 열악한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유병률이 높습니다. 근데 좀 흥미로운 점은 이런 저개발 지역에서는 주로 S 플렉스넬이라는 종류가 유행하는 반면에 경제적으로 좀 발전하고 있는 나라나 이미 발전한 선진국에서는 S소네이라는 다른 종류가 더 흔하게 나타나요. 아, 환경에 따라 유행하는 종류도 다르군요.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거네요. 특히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셨는데 사망률 말고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나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쉬겔라 감염은 그냥 설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감염된 아이들의 영양 상태를 아주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성장 부진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감염 자체 때문에 식욕도 떨어지지만 장 점막이 손상되면서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이걸 삼출성 장병증이라고 부르는데 이것 때문에 영양 상태가 아주 빠르게 나빠져요. 그래서 슈겔라는 이런 풍토병 지역 아이들의 성장 부진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현재 건강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까지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죠. 아이들 성장까지 막는다니 정말 심각하네요. 그럼 어른들은 좀 괜찮은 편인가요? 보통은 소화기에 가장 많이 걸리고요. 젊은 성인이나 중년층은 과거 감염 등을 통해서 면역이 좀 생겨서 발병률이 낮아졌다가 노년층이 되면 면역력이 다시 약해지면서 조금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요. 선진국에서는 주로 어린이집 같은 시설에서 집단으로 발생하거나 해외여행 갔다가 걸려오거나 아니면 드물게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서 유행하는 형태로 나타나고요. 알겠습니다. 정말 적은 양으로도 쉽게 전파되고 특히 위생이 안 좋은 곳의 어린이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고 성장 부진까지 일으킨다. 그리고 지역이나 나이에 따라 양상이 다르다는 점. 이게 중요하겠네요. 그럼 이 교활한 균이 우리 몸에 딱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병을 일으키는지 그 메커니즘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슈겔라균은 일단 위산을 잘 견뎌내고 장까지 살아남아서 도달합니다. 처음에는 소장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물 같은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질의 특징적인 증상, 즉 피 섞인 끈적한 설사는 대장 점막을 침투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침투 과정이 아주 정교해요. 아까 말씀드린 독성 플라스미드에 있는 유전자들이 여기서 핵심 역할을 하죠. 이 유전자들 중 일부는 제3형 분비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건 비유하자면 세균이 숙주세포에 직접 단백질 독소를 주입하는 아주 작은 주사기 같은 거예요. 주사기요. 와, 세균이 주사기를 가지고 있다니 무슨 영화 같은데요? 그렇죠. 이 주사기를 이용해서 장상피세포 안으로 침투에 필요한 단백질, 이걸 이펙터라고 하는데 이걸 막 쏘아 넣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장 점막을 덮고 있는 M세포라는 특수세포를 통과하거나 아니면 상피세포에 직접 침투해요. 심지어 침투하기 전에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 대식세포를 먼저 공격해서 자살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방어선부터 무력화시키는 거네요. 네. 일단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주입된 그 이펙터 단백질들이 세포 내부의 골격 구조를 막 조정해요. 그래서 세균이 더 쉽게 들어오도록 돕죠.
그렇게 세포질 안으로 들어간 세균은 마치 숙주세포의 부품을 훔쳐 쓰는 것처럼 액틴이라는 단백질을 이용해서 스스로 막 움직여요. 네, 스스로 움직인다고요? 네, 세포 안에서요. 마치 작은 로켓처럼 세포 안을 돌아다니다가 옆에 있는 세포로 옮겨가면서 감염을 계속 확산시키는 거죠. 와, 우리 세포 시스템을 완전히 납치해서 이용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감염된 세포들이 점점 늘어나면 여기서 염증 신호물질, 사이토카인 같은 게 막 뿜어져 나와요. 그럼 이 신호를 받고 백혈구 같은 면역세포들이 감염된 부위로 엄청나게 몰려들죠. 이 과정에서 아주 격렬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장 점막이 손상되면서 결국 피와 점액이 섞인 설사, 즉 이질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건 어떤 이펙터 단백질들은 이런 염증 반응을 적절히 조절해서 세균 자신이 그 염증 속에서 살아남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불을 질러놓고 자기는 살아남는 전략이라니 정말 치밀하네요.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시가 독소까지 더해지면 훨씬 더 심각해지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S디센트리의 일형이 만드는 시가독소는 세포를 직접 죽이는 아주 강력한 독소예요. 이 독소가 세포 표면에 있는 특정 수용체에 딱 달라붙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는 세포의 단백질 생산 공장, 그러니까 리보솜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단백질 합성이 멈추면 세포는 결국 죽게 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이 독소가 장에서 혈류를 타고 다른 장기로 퍼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신장의 특정 세포에 가서 달라붙으면 혈관을 손상시키고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게 바로 용혈성 요독증후군, HUS라는 치명적인 합병증입니다. 아, HUS요. 네, 적혈구가 깨지고 용혈, 혈소판 수가 줄어들고 신장이 망가지는 요독증,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균 자체의 침투 능력에다가 강력한 독소 공격까지 더해지니까 그렇게 심각한 병이 되는 거군요. 그럼 실제로 나타나는 증상이나 방금 말씀하신 HUS 같은 합병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네, 쉬겔라증의 증상과 그 심각성은 균의 종류뿐 아니라 환자의 나이, 영양 상태, 면역 상태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전형적인 경과를 보면 보통 한 1일에서 4일 정도 잠복기를 거쳐요. 그 다음에는 물설사, 발열, 복통 같은 게 나타나는 물설사지가 오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질의 특징이죠. 피하고 점액이 섞인 변을 조금씩 자주 보게 되는 이질기로 진행됩니다. 이때는 변을 보고 나서도 계속 마려운 느낌? 이급부충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주 심해지죠. 아이들은 더 심하게 앓는다고 하셨죠? 네, 특히 어린 아이들은 막 4heb도 넘게 열이 펄펄 가고 물설사도 더 심할 수 있어요. 반면에 선진국 사는 건강한 성인이라면 그냥 가벼운 물설사만 잠깐 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은 특별한 치료 없이도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저절로 낫긴 하는데요. 문제는 합병증입니다. 특히 5세 미만 영유아나 영양 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 그리고 노인 환자분들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더 높아요. 장하고 관련된 합병증으로는 장이 마비되고 풍선처럼 늘어나는 독성 거대결장, 장에 구멍이 뚫리는 장천공, 그리고 항문으로 직장이 빠져나오는 직장 탈출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전신적인 문제로는 혈당이 너무 떨어지는 저혈당, 몸에 나트륨이 부족해지는 저나트륨 혈증, 심한 탈수 같은 대사성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혈액 속으로 균이 퍼지는 균혈증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특히 어린아이들한테 발작을 하거나 의식이 흐려지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건 예후가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합병증 이름만 들어도 정말 심상치 않은데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독성 거대결장하고 용혈성 요독증후군, HUS, 이 두 가지는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독성 거대결장은 염증이 너무 심해서 대장 근육이 마비되고 장이 위험할 정도로 막 부풀어 오르는 상태예요. 제때 치료 못하면 장천공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죠. 복부 X선 사진 같은 걸로 진단할 수 있고요. 특정 약물, 예를 들어 설사를 억지로 멈추게 하는 지사제 같은 걸 쓰면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용혈성 요독증후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독소가 피를 타고 신장 같은 곳을 공격해서 생기는 건데요. 개발도상국에서는 주로 시겔라균 때문이지만 선진국에서는 시가독소를 만드는 다른 종류의 대장균, 그 장출혈성 대장균 EHEC 감염 후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아이 얼굴이 창백해지고 소변량이 확 줄고 몸이 붓는다 이러면 의심해 봐야 해요. 간단히 말하면 독소 때문에 혈관이 망가져서 피가 깨지고 빈혈, 혈소판이 줄어들고 콩팥 기능이 망가지는 아주 심각한 상태죠. 급성 신부전이 오면 투석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다행히 많은 경우에 신기능은 다시 회복됩니다. 와, 병이 다 나은 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네, 반응성 관절염이라고 부르는 면역 관련 합병증이 있어요. 이질을 앓고 나서 몇 주나 몇 달 뒤에 생길 수 있는데 특히 HLA-B27이라는 특정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한텐 더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S.플렉스넬이 감염 후에 나타나고요. 관절염, 눈의 염증, 요도염 이 세 가지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에요. 이게 몇 달 이상 가거나 만성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도 있어서 좀 골치 아픈 합병증입니다. 정말 다양한 증상과 합병증이 있군요. 그럼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게 쉬겔라증인지 아니면 다른 병인지 어떻게 구별하고 정확히 진단해야 할까요? 사실 증상만 가지고는 다른 세균성 장염이나 아메바성 이질, 심지어는 염증성 장질환, 예를 들어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병하고 구별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최근에 쉬겔라가 유행하는 지역을 다녀온 적이 있다면 좀 더 의심해 볼 수 있겠죠. 대변 검사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데요. 현미경으로 봤을 때 세균성 이질은 백혈구, 특히 다형액 백혈구, PMN이 아주 많이 보이는 반면에 아메바성 이질은 적혈구를 잡아먹고 있는 아메바가 보이고 백혈구는 별로 없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균을 직접 확인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대변 배양 검사를 해서 쉬겔라균을 분리하고 동정하는 것이 표준 진단법이에요. 가장 확실하죠. 그런데 이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쉬겔라균이 환경 변화에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실로 옮기는 동안에 온도나 pH 변화 때문에 쉽게 죽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검체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고 필요하면 보존액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혈액이나 점액에 묻어있는 대변 부위를 직접 채취하거나 급성기에는 직장에서 면봉으로 채취하는 게 균을 분리할 확률이 가장 높아요. 배양할 때는 한 종을 배지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배지를 같이 써서 균이 자랄 가능성을 높입니다. 특징적인 모양의 집락, 콜로니가 자라면 몇 가지 생화학 검사를 통해서 이게 쉬겔라균인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혈청학적 방법으로 4가지 그룹 중에 어떤 건지 최종적으로 동정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PCR 같은 분자 진단법이나 유전체 분석 기술도 개발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변 배양이 표준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단 과정도 간단치가 않네요. 만약 쉬겔라증으로 진단이 됐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아까 항생제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내성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면서요. 네, 쉬겔라는 장 망막을 침투하는 병이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1960년대부터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꾸준히 증가해서 지금은 치료에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예전에는 잘 듣던 항생제들이 이제는 효과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죠. 아니 왜 이렇게 내성이 심각해진 걸까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역시 항생제의 오남용입니다. 불필요하게 항생제를 너무 많이 쓰거나 처방받은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끊거나 하면 내성균이 살아남아서 퍼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세균들은 플라스미드 같은 유전 물질을 통해서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서로 막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이걸 수평적 유전자 이동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여러 약에 다 안 듣는 다제내성균이 아주 빠르게 퍼질 수 있는 거죠. 와,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항생제 내성이 이렇게 퍼지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쓸 약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럼 지금은 어떤 항생제를 주로 사용하나요? 네, 그래서 항생제 사용을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지역별 내성 패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플로로퀴놀론 계열 항생제, 예를 들면 시프로플록사신 같은 약이 1차 선택 약제로 권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약에 대한 내성도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아지트로마이신이나 셉트리악손 같은 다른 계열 항생제를 써야 하는 경우도 점점 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지역사회의 내성률 데이터나 아니면 환자 검체에서 직접 시행한 항생제 감수성 검사 결과를 보고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치료 기간은 보통 3일 정도인데요. 좀 심각한 S디센테리의 1형 감염이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분들은 더 길게 한 7일에서 10일 정도 치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효과적인 항생제 치료는 증상을 빨리 좋아지게 하고 합병증 위험도 줄이고 또 균을 배출하는 기간을 단축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항생제 말고 다른 중요한 치료법은 없나요? 물론이죠. 수분하고 전해질 보충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탈수가 심하지 않다면 입으로 마시는 경고수분 보충용액, ORS라고 하죠. 이걸 마시는 게 좋아요. WHO하고 유니세프에서 권장하는 저삼투압 ORS가 효과적입니다. 영양 공급도 가능한 빨리 시작해야 하고요. 특히 영양 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한테는 더 중요하겠죠. 모유 수유하는 아기는 계속 모유를 먹이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어요. 함부로 설사 먹는 약, 그러니까 지사제, 로페라마이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쓰면 안 됩니다. 특히 피 섞인 설사를 할 때는 더더욱 그래요. 아, 왜죠? 설사를 멈추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장 운동을 억지로 멈추게 해서 독소가 몸 밖으로 나가는 걸 막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독성 거대결장이나 HS 같은 더 심각한 합병증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그렇군요. 함부로 지사제를 쓰면 안 되겠네요. 그럼 합병증이 생기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독성 거대결장 같은 경우는 응급 상황이라서 바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요. 내과적 치료로 좋아지지 않거나 장 천공이 의심되면 수술, 그러니까 결장 절제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탈출은 즉시 손으로 부드럽게 밀어 넣어서 정복해야 하고요. HUS의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많이 망가지면 투석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장 전문의 선생님의 진료가 꼭 필요합니다. 네, 치료나 합병증 관리 모두 정말 쉽지 않네요. 결국 가장 좋은 건 예방일 텐데 어떻게 하면 이 병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예방책은 역시 손 씻기입니다. 화장실 다녀온 후, 아이 기저귀 갈아준 후, 그리고 음식을 만들거나 먹기 전에는 반드시 비누와 물로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해요. 개인 위생만큼 중요한 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고 음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또 하수 처리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 같은 공중위생 개선이죠. 아까 파리가 옮길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막아야겠네요. 네, 맞아요.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는 파리가 대변에 앉았다가 음식에 앉으면서 균을 옮길 수 있으니까 음식 보관에 신경 쓰고 파리를 없애는 것도 중요합니다. 백신은 없나요? 이렇게 심각한 병인데 백신이 개발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아직 상용화된 백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항생제 내성이 점점 심각해지고 또 특히 아이들 성장 부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알려지면서 백신 개발의 필요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어요. 현재 여러 종류의 백신 후보 물질들이 개발돼서 임상시험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세균 표면에 있는 다당류 성분을 이용한 접합 백신이라는 게 꽤 유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된다면 이 병에 가장 취약한 어린이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세균성 이질, 이 슈겔라증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유전적으로는 대장균하고 아주 비슷하지만 독성 플라스미드나 특정 유전자 변화 때문에 강력한 병원성을 갖게 된 균이라는 점, 단 100마리 정도로도 감염될 만큼 전염성이 높다는 점, 특히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에게는 높은 사망률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 부진까지 일으킨다는 점, 그리고 심각한 항생제 내성 문제 때문에 치유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까지 정말 가볍게 볼 병이 아니네요. 이 정보들이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나요? 과거에 끔찍했던 이질 대유행이 위생 개선이나 빈곤 감소와 함께 줄어든 역사를 생각해보면 앞으로 이 질병에 제대로 맞서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 또 취약한 아이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효과적인 백신 개발과 공평한 보급,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항생제라는 소중한 무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항생제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절대 잊지 말아야겠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 슈겔라의 위협에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